지금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다가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경제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몇 뉴스들을 추려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1월 13일자 뉴스. 제조업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경기 전망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자, 산업연구원 분기별 제조업 경기조사 결과인데요. BSI 85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는 63 이후 최악이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 최악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 빨간색 선이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경기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뚝. 제조업 경기 전망 크게 부진하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3분기 연속 부진. 올 한해도 비관적. 지금 반도체가 지난 12월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8.3% 감소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등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 수출 품목들이 줄줄이 하락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총 수출 및 반도체 수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파란색 선이 총 수출이고 또 여기 위에 있는 이 회색 선이 반도체 수출인데 총 수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반도체도 지난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총수출도 지금 줄어드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지적한 뉴욕타임스 에서 나왔는데, 자, 이건 2019년도 1월 10일자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와 반대로 간 문 대통령의 경제 실험, 성장 느리고 실업 증가, 지금까지 성과 못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기사가 올려졌습니다. 오른쪽은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을 못한 중단했다고 밝힌 자동차 부품 업체 다성의 문승 회장의 사진입니다. 일단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채용을 막고 있다. 지금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또 하나, KDI에서 한국 경제 경기 둔화 추세, 내수 부진, 수출 위축 지속. 최근 우리 경제에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매 판매액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2월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감소함.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반도체, 석유화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들이 급격하게 수출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순환시대, 작년 폐업 건수 최대치 경신, 치킨 창업도 역대 최저. 지금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죠. 폐업 건수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킨 창업도 역대 최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자영업자들 또한 그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많이 지금 해고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음식 식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서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큰 손실이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식자재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음식값은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음식점에 오는 손님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치킨 창업 또한 계속 배송료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오히려 치킨도 잘 안 사 먹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치킨 한 마리 주문하면 뭐 18,000원, 19,000원이면 자기가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고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치킨 한 마리 주문하면 따로 뭐 배달료로 해가지고 뭐 3,000원, 5,000원을 따로 받게 되니까 오히려 손님 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음식점, 술집 매출 사상 최전. 프랜차이즈도 지금 줄 폐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직장 회식도 줄고 혼술 즐기는 1인 가구 늘어. 최근 들어서 뭐 주 5일제 근무, 그 다음에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회사를 그냥 정시에 일찍 마치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직장 회식이 줄었다는 그러면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찍 마시고 그냥 뭐 밖에서 그냥 술을 먹기보다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기 개발한다거나 집에서 편하게 쉬는 추세에 지금 사회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 또한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술을 사가지고 마시는 그런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가계대출 지난해 75조 원 증가. 은행 주택대출 증가세 가팔라죠.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 또한 주택대출 증가세 가팔라죠. 제2금융권 대출 위축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4년 만에 최소. 지난달 은행 주담대 증가폭 25개월 만에 최대. 작년 은행 가계대출 830조 원인데요. 여기 노란선이 일반 기타 대출인데, 기타 대출은 줄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어디에 사용할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일단 지금 생활비도 쓰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추이.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빨간 부분이
빨간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게 지금 2018년도의 증가 추세인데 7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이네. 이 빨간색, 요 빨간색 부분, 요거요. 자, 가계 신용 잔액 주의. 그래서 요 빨간선, 요게 지금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계속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요 가계 신용 대출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 3분기에 무려 1114조 원이 됐습니다. 1514조 원이죠. 1514조 원.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자, 지소는 개인 사업자 대출, 가계부채 내간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대부분 지금 가계 대출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들 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일단은 살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어쨌든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지만 자기 집이 뭐 저당을 안 잡히죠. 요즘 장사도 가뜩이나 안 되는데 뭐 주택을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서 그걸 어떻게 갚을까요? 자, 그 다음 뉴스 보시죠. 제조업, 자영업 몰락, 후폭풍, 서민 일자리 21만 4천 개가 없어졌다. 자, 2014년도에는 자 보시죠. 2014년도에 판매 종사자 8만 명,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지 색깔 단순 노무 종사자 7.8만 명, 7만 8천 명, 또 빨간색이 요 장치, 기계 조작 뭐 이런 거 7만 3천 명, 녹색이 기능원 뭐 이런 건데요. 뭐 이렇게 됐는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어쨌든 증가 추세였어요. 이런 식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유독 2018년도 들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판매 종사자, 장치 기계 종사자,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자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제조업 일자리가.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저시급 인상, 또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죠. 기업들이 최저시급 인상이 증가하니까 사원을 채용 안 하고 지금 계속 부도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직원들도 지금 다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 거. 또 여기는 지금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주당 평균 취업시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2014년도에는 46.9시간 일을 했는데 오히려 2018년도에는 45.3시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왜 취업시간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2014년도에는 46.9시간인데 왜 2018년도에는 45.3시간이 되었을까?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휴수당까지 주니까 뭐 이렇게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 음식점업에서
그만큼 부담이 느끼니까 아예 그냥 직원들한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시급이 좀 쌀 때는 뭐 8시간 채용했던 걸 이제는 뭐 그냥 4시간씩 알바생을 돌린다는 거죠. 4시간씩.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명이서 8시간 근무했던 걸 지금은 4시간 일하는 사람 한 명 뽑고 또 4시간 일하는 사람 또 한 명 뽑고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쪼개기 알바생을 뽑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이렇게 15만 명, 제조업에서 15만 명, 도매, 소매업에서 14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2015년도에는, 2015년도에도 뭐 14만 명, 뭐 7만 명, 뭐 이렇게 됐고, 2016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네. 이때부터 줄어들었어요. 제조업은 거의 마이너스 2.1만 명이 줄어들었고, 숙박 음식점업만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자, 2017년도, 2018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완전히. 이 자릿수가 더 확 줄었다는 거죠. 시급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확 줄었어요. 이게 뭐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7년도, 2018년도 벌써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봅시다. 가계비 폭탄 째깍째깍. 불안에 떠는 갭투자, 임대업, 자영업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담보대출 맡기고 고금리 사채만 한다. 담보대출이 지금 막히니까 정부가 지금 보니까 이제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아서 대출을 제한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제 고금리 사채를 지금 막 노리고 있다.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여기 나오는데,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2년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씨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과 세입자의 전세금 3억 2천만 원으로 강북 지역의 한 아파트를 4억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최근 매매 가격이 6천만 원으로 떨어져 3억 4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여윳돈을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집값이 떨어졌네. 4억 원을 구매했는데 시세가 3억 4천만 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가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독촉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 씨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렸다. 그러니까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소위 갭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은행 이자와 전세금 반환 독촉,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책은 없다. 은행과 이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찌감치 막혔고 고금리 사채만 남은 상황이다. 자, 이게 문제죠. 지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고금리 사채로 지금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2018년도부터 기준금리 자체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막대한 가계부채 시장 폭탄이 2019년 본격적인 초기를 시작한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당장 이 씨를 비롯한 갭 투자자들이 시한폭탄의 첫 희생자가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씨는 애써 모은 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고금리 사채라도 끌어떠야 할 판이다 라며 울부짖었다. 그 말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1,514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자, 판매 신용 대출 금액 86조 7천억 원을 제외한 1,427조 7천억 원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다. 올해 우리 대출금리는 5%가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막혔는데 대출금리가 5%가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터지겠죠. 자, 사례 2.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금리는 연일 바닥을 쳤다. 2019년 이두 현상은 완전히 역전됐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기만 한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실시한 공시지가 현실화다. 자,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요. 당장 서울 중량구 명목동의 최모 씨는 이 문제로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최모 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를 뜯어보는 눈을 의심했다. 우편물에는 최 씨가 소유한 강남 3층짜리 다가구 주택 공시 가격이 올해 1월 기준 14억 3천만 원에서 단 1년 만에 40억으로 2.8배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주요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뛰고 있는 상황이다. 최 씨는 세조서 받는 돈 이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너무한 건 아니냐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마저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기만 하다. 최 씨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싼 집으로 갈아타려는 세입자가 이해는 되지만 당장 보증금을 주기가 어렵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자칫 모든 게 불거품이 될 처지가 됐다. 최 씨는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공시지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오르면서 2.8배가 인상됐죠. 이분이 14억 3천만 원에서 40억으로 2.8배 인상되면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금 인상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세금 인상하려고 공시지가를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렸다. 자, 사례 3. 자영업자 정모 씨는 2년 전 퇴직금을 몽땅 털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서울 소재 한 대학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을 앞두고 정 씨는 현 정부 정책 탓에 자신도 모르게 절망의 대열에 함유하게 됐다. 정 씨는 지난 30일 대출이라도 갚기 빠듯한데 최저시급이 또 오른다니 하며 한숨부터 쉬었다. 정 씨는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임금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알바생 1명을 줄인 상황이다. 자,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있는 직원까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부인과 함께 2교대로 근무하기로 했다. 주요 수당까지 줘야 하는데 정부는 달라진 것 없다고만 한다. 그러니까 주유수당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유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하루 8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토요일날 또 1시간 더 일한 걸로 쳐준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시간 쪼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부인과 2교대로 근무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술 대출까지 받아 알바생을 고용해 알바생보다도 수익이 못하다면 차라리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서너 곳에 임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정 씨의 불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장사 때려치고 그냥 임시지구 일하는 게 더 낫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자, 여기에 대해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문제는 부동산과 자영업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계대출 급증, 부채 대란이 우려된다. 강원 지역 내 가계대출이 1년새 2조 원이나 증가했다. 즉 강원도 지역에서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는데
상한 날짜가 왔는데도 갚을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장사가 차라리 잘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가계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도 그걸 어떻게 상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빌려도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수입원이 낮아 빚 갚기가 어려워 금융기관에 재무조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재무상한일을 좀 낮춰달라.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빚 연체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자영업자들 그럼 어떻게 돈을 갚아요? 돈을 못 갚으면 부도 나는 거죠. 부도. 아니면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은 걸 그냥 뭐 집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수입 줄고 이자 들고 자영업자 600조 빚 갚을 길이 없네. 자, 이 뉴스는 2019년 1월 8일자 뉴스인데요.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가 폐업하니까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 일자리도 거의 다 없죠. 아니, 그냥 차라리 일자리라도 많으면, 자, 보세요. 가게를 유지하다가, 자, 가게가 망했다. 그래서 폐업을 했다. 그럼 그냥 자기가 뭐 어디 뭐 공장이나 제조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데, 요즘 일자리도 없다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뭐 어떻게 갚아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일자리도 없는데, 또 식당이나 음식점 차려도 장사가 안 되는데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가계부채가 지금 터졌어요, 지금 벌써. 지금 폐업하는 때부터 가계부채가 터진 거예요. 이게 도저히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폐업을 하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을 길이 없어요. 네, 못 갚아요,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취업도 안 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가계대출 증가속 역대 최대 세금. 그 세금만 지금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만 올려가지고 세금만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19년 1월 11일자 뉴스인데요. 5천억 증가한 가계대출. 세금은 11월까지 이미 11조 원 더 걷어들였다. 지금 그 뉴스가 떴습니다. 11월까지 11조만 더 걷어들였다. 이 세금만 그냥 셀이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중소기업식 가계대출 연체율이 경고등이 커졌다. 자, 이 회색빛이 2017년도 거고, 저 빨간색이 2018년도 11월인데, 여기 보이시죠? KB국민은행, 신한,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2017년도에는 가계 연체율이 이렇게 0.23, 0.22 뭐 이랬는데, 자, 국민은행도 지금 2018년도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했습니다. 0.23에서 0.3 가계대출이 증가했죠. 신한은행도 가계대출이 0.22에서 0.28로 증가하고, 하나은행도 0.15에서 0.21 증가하고, 우리은행도 0.28에서 0.38 증가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증기대출이 있는데, 증기대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 뭐 거의 0.1%가 증가했어요. 신한은행 0.2%, 하나은행도 0.1% 증가. 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지금 갚을 길이 없는데 지금 연체가 계속 되고 있다.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 또 파산한다는 겁니다. 조만간 가계대출이 폭발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 또 파산한다는 걸 파산.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차갑게 식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거품 터질까 위태위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저금리로 그 달러 뭐 대출을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중국이 이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달러를 급속도로 다시 환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지금 다 매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국 자본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요.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뉴스를 한번 제가 볼게요. 문 대통령 개성공단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이득 따져보니. 뭐 이 지금 뉴스가 떴거든요. KBS에서.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지금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근데 지금 이게 왜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왜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 이유. 자, 다음 거. 자, 개성공단의 안보리 사중 제재, 비핵화 외엔 공단 돌릴 방법이 없어.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개성공단을 가동한다. 뭐 그다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통용될 수가 없죠. 일단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지만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설을 지금 계속 제조하고 있고요. 핵무기도 지금 계속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성공단을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을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북한에게서 북한 석탄을 몰래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일단 유엔과 미국에 지금 걸려들었죠. 그래서 일단 유엔 쪽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보고서를 요구했고,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자, 이거는 무역업자 몇 명이서 짜고 실수한 거다. 몰래 수입한 거다라고 그렇게 일단 보고서가 그렇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문제가 일단 잠잠해졌어요. 일단 유엔이나 미국 쪽에서도 뭐 더 이상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뭐 터치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잠잠하거든요, 뉴스가.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개성공단을 가동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 석탄 몰래 수입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 가동해서 북한에게 북한과 어떤 경제 교류를 하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엮여져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세컨더리 보이콧과 미국의 독자 경제 제재. 미국과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달러 거래 자체를 미국 은행이나 뭐 그런
미국 기업들과 아예 거래 자체가 중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시도들, 뭐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뭐 재가동 한다니 어쩐다느니 이게 결국에는 제2의 IMF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지금 그 다음 뉴스. 자, 시진핑 대만 통일 압박, 미중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이게 지금 2019년도 1월 13일자 뉴스인데요. 저도 갑자기 이 뉴스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중국의 시진핑 총리가 대만을 자기가 뭐 통일, 하나의 중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무력 상황도 불사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원천히 차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대만 뭐 정치인들, 대만 국민들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대만이 미국 쪽으로 지금 완전히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은 말 그대로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이 절대로 타협될 수 없다. 타결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망한다.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결국엔 조만간 대한민국의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이 크다. 뭐 영화로도 나왔죠. 국가부도의 날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국가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뭐 유명 금융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2019년도 상반기에 국가부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죠. 아까 봤듯이 최저시급 인상, 그 다음에 가계대출 증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부도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대비를 하시고 모두 다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